여러분들이 보기에 행정 그러면 물리치료랑 그닥 관계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물리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행정에서 보면 기본적인 행정은 여러 가지 계획하고 구성하고 관리해 주는 언어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리치료 행정 이전에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학교에는 의료경영학과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된 학과들이고 학교에 따라서 보건행정학과 뭐 이렇게 이름 되어지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 건강, 보건 관련된 모든 총괄적인 업무들을 전부 다 보건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설 기관들도 있고 공공기관 또는 뭐 건강증진 이런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보건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물리치료 행정은 그 안쪽에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물리치료 학과를 졸업해서 물리치료사가 되면 그냥 물리치료만 잘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행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거창하게는 뭐 물리치료 정책, 교육, 업무,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요. 기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위해서 물리치료 행정이 중요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관리. 되게 병원마다 물리치료사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작은 개인 클리닉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명이 일할 수도 있고 정말로 큰 병원은 재활 전문 병원 같은 데 가 보면 뭐 100 명이 넘는 물리치료사가 한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들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휴가 뭐 매일매일 일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가다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휴가를 내고 또는 연가 뭐 월차 뭐 이런 거 다 내고 해야 되는데 100 명씩 되면 몇십 명씩 돼 버리면 그게 굉장히 복잡한 행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고 겹치지 않게 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 주는 모든 인사 관리.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특히 보건의료 직종 중에서는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되게 심합니다. 아무리 좋고 큰 병원에 들어가도 일 자체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명 중에 1 명은 5년 내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직률이 심합니다. 물론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새로 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치료사 한 명이 환자 한 분을 치료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행정 규정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환자를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그 숫자, 그리고 1 인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다 계산해서 고런 시간 관리 또는 고객 관리, 특히 문서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상태이고 치료를 해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 얼만큼 좋아졌으면 좋겠다 등등 그런 것들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서 관리입니다, 문서. 최근에는 옛날처럼 그냥 수작업으로 수기로 볼펜으로 종이에다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상에 칩니다.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 메디칼 그 의무 기록 자체가 그렇게 전자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오래 쓰면 망가질 수 있죠. 선망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고치기도 하고 다시 교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또 물리치료 행정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획,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총괄적으로 먼저 계획같이 잡아 주는 거를 기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획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으로, 물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 물리치료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까 뭐 간단하게 뭐 휴가라든가 또는 이직과 관련된 또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 등등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인사 관리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사람은 물리치료사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병원의 곧 그 전체적인 손실로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을 포함하고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참 이게 가끔 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참 난관에 부딪히면서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치료사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열심히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그 관리자들은 이게 동기부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행정적인 조정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거 그리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부분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도 일정 비용을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예산, 뭐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큰 병원을 가보면 물리치료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실장. 실장이 있고 전체적인 물리치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실장 또는 어떤 병원에서는 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부장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재활병원에서는 센터장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건 간에 물리치료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분 아래쪽으로 각 팀들이 막 나눠져 있겠죠. 여기서는 뭐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팀도 있을 거고 소아 환자 치료하는 팀도 있을 거고 도수치료 무슨 팀 여러 팀들이 있겠지요. 자 그러면 실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은 전체적인 관리를 팀장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동기부여해 주고 아까 전체적인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도 총괄을 하기도 하고 인력 관리의 최고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3 학년 때 또는 4 학년 때 임상 실습을 가게 되는데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3-4 학년 때 갑니다. 그래서 전체 3 개월을 가게 됩니다. 3 개월. 그래서 1 달은 청주 지역, 2 달은 서울 지역에서 좀 큰 병원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임상 실습을 가게 되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학생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나름대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의무,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실습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그 아래쪽 팀장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거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 만큼 시행하는 만큼 그 비용을 환자분들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그 비용과 관련된 문제 이런 처방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우리는 원무행정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만 잘한다고 병원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담당 치료사는 치료만 합니다. 그러면 그 치료사한테 환자분을 배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통상 실장 또는 팀장님들이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비를 받고 치료비 정산을 해 주는 그런 팀 그거를 전부 다 원무라고 해서 원무. 그래서 이게 원무행정.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치료한 거에 대한 근거를 내가 직접 컴퓨터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치료비를 내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퇴원할 때 치료비를 다 계산을 하지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내가 그거를 다 올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적으로 그걸 다 올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 결과도 올려놔야 되고 어떤 치료했는지도 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환자분한테 퇴원할 때 치료비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또 어떤 경우는 뭐 요새 실비보험 때문에 도수치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보험 청구 실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있을 거고 산재보험 또는 일반 사설보험들 가입하신 분들 많잖아요. 치료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치료 관련된 거를 내가 증빙해서 서류를 보내면 그런 보험에서 그 증빙이 된 금액을 그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전부 다 원무행정이에요. 원무행정. 자, 원무행정이 잘 되어 있을수록 치료실이 잘 돌아갑니다. 물리치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죠. 치료한 만큼 나도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고 병원에 병원을 돈을 벌어주고 또 급여를 받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 원무행정 자체가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물리치료실을 돌리기가 어렵고 환자분들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행정에 대한 거를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업무행정이라든가 처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산화돼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전담해 주는 사람은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예, 물리치료실이랑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기본적인 병원 내 원무 행정을 다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원무 행정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의무기록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용어가 복잡하고 많기도 하고 또 매번 환자분에 대한 걸 다 기록한 거를 누군가는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의무기록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무기록사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고 이게 의료정보관리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관리사로. 이게 딱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의무기록만 관리를 했고 의무기록사는 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병원 내에서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전부 다 전산화됐습니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의무 기록을 씁니다. 직접 매일매일 평가한 거, 매일매일 치료한 거, 환자분이 좋아진 거를 다 컴퓨터로 다 치고 있어야 돼요. 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하고. 그거를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 해서 EMI라는 약자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거의 대부분의 아주 작은 병원에서조차도 요 EMR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요렇게 이제 전자장비들을 다루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그 물리치료사 될 즈음에는 뭐 더 좋은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다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운동 처방에 대한 것도 이미 소프트웨어로 다 관리가 됩니다. 환자분 특성을 딱 입력을 하면 이미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딱 돌아가면서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딱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상당히 좋은 세상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시스템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면허예요, 면허.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자격이랑은 틀린 겁니다, 자격. 이 자격을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게 면허증이에요. 운전 면허증, 운전 자격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험을 통과하고 또 실기를 통과하면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거지요. 그 얘기는 국가에서 이 정도의 사람은 운전을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딱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입니다. 간호사도 면허증인 거고요. 의사도 다 면허증, 약사 다 면허증입니다. 국가에서 정식 국가 시험을 보고 시험에 관련된 점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그거의 의미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로서 적합합니다라고 자격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다른 문제 없이 그냥 자유롭게 우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몇 가지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이 면허증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면허증이 나오겠죠.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보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게 뭐 항상 그 지식이란 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증 그 면허증이 있는 그런 모든 직종들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1 년에 몇 시간 이상씩 보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면허증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허증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이 있어도 그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허증이 있어도 면허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은 면허증을 주기 위한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이거 딱 쳐보면 여기 홈페이지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 전문 직종들에 대한 국가시험을 다 관할을 합니다. 의사, 한의사서부터 해서 물리치료사, 뭐 작업치료사, 뭐 임상명의 등등등 모든 보건의료 쪽 라이센스를 다 시험을 여기서 통제하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세요. 뭐 전체적인 시험 과목과 시간은 안 바뀝니다만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일단 국가고시는 여러분들 4학년 12월 두 번째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이 4학년이 되는 해 이제 졸업 예정인 거죠. 졸업 예정자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졸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3학년 때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이 안 되면 3학년이고 4학년이고 다 못 봐요. 만일에 이제 졸업 학점을 못 채워서 4학년 때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합격을 해도 면허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4학년, 이제 졸업 예정인 4학년 12월 두 번째 주 일요일에 봅니다. 시간은 9시부터 해서 3교시까지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고 1교시는 주로 기초적인 거, 평가적인 거를 주로 많이 보고요. 2교시는 법규랑 물리치료 치료, 중재 관련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4교시, 3교시는 실기시험을 보는데 직접 실기를 하진 않아요. 직접 실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직접 한 번씩 해보고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의사들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직접 실기를 합니다만 물리치료사는 아직까지는 직접 실기를 하지 않고 과거에는 그림이 많았어요. 그림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그림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기시험은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이건 줄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쯤 되면 100% 사례형으로 갈 겁니다. 사례형 그러면 특정 사례에 대한 지문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국어시험 문제 풀 때 지문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건 똑같이 이만큼 되는 지문이 있고 그거를 쫙 읽으면서 환자분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서 관련된 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 환자분에 대해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환자분의 설명한 환자분들의 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중재, 치료에 관련된 문제에서 한 지문에 2-3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푸는 사례형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사례형이 쉽지가 않아요. 자, 70분에 6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의 뭐 한 문제당 1분 정도가 소요가 돼야 되는 거지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지문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면
지문에 딸린 문제들을 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고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매칭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사례를 보고 평가랑 중재 치료에 대한 거를 골라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100% 사례형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미국 시험이 그렇습니다. 주로 사례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A는 B다 이렇게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건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물리치료학과가 2년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쭉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3년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4년제가 이제 될 겁니다. 향후에. 지금은 3년제 학교들 되게 많이 있지요. 이 학교들은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전부 다 4년제로 바뀔 거예요. 간호학과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4년제입니다. 3년제 간호학과에서는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된 직종들에 대한 모든 학과들은 이제 4년제가 될 겁니다. 물론 4년제가 처음부터 생기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초에 4년제부터 물리치료학과가 생긴 게 아니라 2년제로 시작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 3년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 4년제는 거의 대부분 그냥 4년제로 시작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전문학사 3년제 학교보다는 4년제 대학이 훨씬 더 많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점진적으로 3년제 학교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우리 학교에는 지금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원이 학문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대학원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1, 2, 3, 4학년들의 혜택을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러면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힘을 좀 더 길러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시고 중간관리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를 다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박사과정까지 다 개설을 했습니다. 자,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요건. 자, 졸업 예정자. 3학년이든 전문대 같은 경우는 3학년, 올해는 또는 4학년, 그리고 졸업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시험 합격률이 작년에 80%였습니다. 80%. 전국에 한 5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 1,000명이 떨어진 거예요. 1,000명이. 떨어진 숫자가 꽤 많은 거지요. 사실은 80% 합격률은 10명 중에 2명 떨어지는 거는 붙이는 시험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 여건 때문에 거기 공부를 좀 많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000명. 숫자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졸업을 한 거겠죠. 뭐 올해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학년, 전문대에서는 3학년, 4년제 대학에서는 4학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국가고시 떨어진 것처럼 또 시험 안 본 사람도 가끔 있어요. 졸업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다른 과 출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체육과예요. 체육과. 출신인데 대학원 들어올 수 있냐고. 뭐 못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대학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대학원 졸업하면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 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리치료과 3년제에서는 물리치료과고요. 4년제에서는 물리치료학과입니다. 자, 학교를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물리치료학과를 반드시 입학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대학원만 가지고는 100%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허시험, 모든 면허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통과예요. 쉽죠?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 아까 앞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었죠? 이런 거. 꽈락이 있어요. 과목마다 40점 미만이면 평균 점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꽈락인 거예요, 꽈락. 그래서 여기 요 물리치료 기초 부분에서는 24점이 반드시 넘어야지만 합격인 겁니다. 물리치료 진단평가에서는 20점,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어. 과목마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평균도 있고 과목마다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평균만 넘는다고 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과목마다 그 점수를 최소 점수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겁니다. 노동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물리치료학과를 나오고 외국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물리치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또 국가에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같은 교육 과정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목 평가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증을 교부받는 거고요. 관련된 서류는 아까 한국보건의료인 그 국가시험원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서부터 해서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시험은 또 언제 보는지, 직종마다 시험 보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시험 보는 장소를 언제인지 날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면허증을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 시험에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제 면허 취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약 먹어도 안 되고요. 정신질환도 안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이라든가 징역형을 받으면 면허 취득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수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자마자 1년차 때 물리치료사 면허를 따고 첫 1년 그때는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이후부터는 매년 8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에서 사이버 보수교육이 있어요. 그냥 동영상을 듣는 겁니다. 각 중앙에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딱 시청을 하고 하면 그걸 보수교육 받은 걸로 기록이 되면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서는 자주 대면으로 해서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 연 8시간 이상이면 딱 8시간만 받겠죠. 8시간에 대한 것들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항상 사이버 교육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서 이런 교육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거나 편한 상태로 골라서 하면 되고요.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거는 군인 복무, 군대 갔을 때 아니면 뭐 특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통해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허 신고제. 과거에는 이게 보수교육을 잘 안 들어도 규정상에 8시간 이상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100%다 지키지 않아도 면허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게 어려워졌고요. 100% 면허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면허 신고제 때문에 그래요. 자, 3년에 한 번씩 실태 보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습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가 한 번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숨을 수가 없고 반드시 보수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면허 신고제를 3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면허 취소 요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되게 많았는데 뭐 면허증 대여 지금도 뭐 시골에서는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질환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고 이상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사의 업무 행위를 범위를 이탈 또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든가 또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해 주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은 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국 면허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미국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쪼금은 어려워졌어요. 근데 불과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취업 이민을 갔어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가 사인 분들이 미국에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갔습니다. 미국은 51개 주가 있잖아요. 주마다 물리치료 법이 다 틀려요. 시험은 똑같은 걸 보는데 아까 우리는 60 점만 넘어가면 합격 그랬는데 주마다 이 점수가 다 다른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주마다 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이게. 주마다 다 이렇게 점수 커트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취업 이민 가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어느 주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어차피 문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점수가 꽤 높은 경우도 있고 어떤 주는 되게 낮았고 허용적인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해 놓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외국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유사한 과목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원 선생님 중에 몇 명이 그거를 지금 신청해서 성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ABC 몇 점이고 그 점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를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과목들을 배웠는지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치료 교육 인증위원회라고 하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에 통과를 했어요. 쫙 통과했어요. 그러면 비로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인증을 통과 못하면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위원회 통과를 못한 사람들을 다 가끔 보면 어떤 과목들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나오면 또 이제 그 과목을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재신청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것이 미국 물리치료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제 기초 과목들이 있어요. 뭐 물리라든가 화학, 뭐 양리학 그런 기초 과목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 채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그 과목이 좀 누락이 됐다면 다시 다른 데서 어떻게든 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든 다른 학교 가든 간에 그걸 채운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통과해야지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전부 다 DPT 닥터 오브 피지컬 테라피에서 이거는 물리치료 임상 박사예요. 그래서 전부 다 대학원 과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그 퀄리티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전문 물리치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주 딱 타이트하게 짜여진 그 또 똑같은 과정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갖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가적인 그런 소양을 인정을 받는 건데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에는 언어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빡빡하게 운영이 돼요. 그리고 교육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괜찮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 처우가 좋기 때문에. 처우라고 하는 거는 급여예요, 급여. 월급이 되게 많습니다. 한 4-5년 정도만 일하면 연봉 1억 정도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세금이 30% 니까 뭐 이거저거 따지면 우리나라랑 비스무리한데 어쨌든 이제 그 기본적인 처우가 다르고 소셜 레벨, 사회적인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그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자,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상위 클래스 공부라든가 성적이 상위 클래스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들어오기 힘들었잖아요. 대청주대학교 들어오기 힘든 것처럼 미국에 있는 물리치료학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뭐 거의 80개 정도가 있는데 미국은 한 주에 대여섯 개도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처우가 좋고 직업 순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가 생활 충분히 즐기면서 좋은 처우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만큼 가기가 힘들고요. 호주도 처우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간 나라들 대부분 보면 미국 굉장히 많이 갔고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상 유럽 쪽으로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일본 쪽으로는 더더욱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미국 쪽으로 간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서 다시 이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주, 뉴질랜드는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될 거예요. 장점 중에 하나는 영연방 국가들 있죠. 영국서부터 해서 영연방 국가들. 그래서 호주, 이 영연방 국가에서 물리치료 자격증을 딱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 나라에서나 취득하게 되면 아무 나라에서나 다 물리치료사로 인정받아요. 영연방 국가면. 호주, 뭐 캐나다, 뉴질랜드, 뭐 영국 등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 물리치료사 나와서 자격증을 면허증을 따게 되면 영국에서도 그냥 다 별다른 시험 없이 영국에서도 물리치료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학제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좀 학제가 좀 좋았고 시스템이 더 좋았으면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현실이 조금은 더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뭐 딱 들어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 지금 말했던 미국이라든가 호주에 비해서 일본은 상당히 물리치료 쪽이 아주 많이 발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물리치료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독일도 더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3년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업적으로 테크니션을 주로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물리치료 테크닉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독일 쪽이 좋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독일도 많이 가는 건 아니더라. 자, 물리치료 절차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동치료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운동치료학 부분에서 물리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검진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물리치료실에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환자한테 얻어야 돼요.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자세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또 말하는 것 등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기록. 그리고 과거의 상태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병원을 갔다 왔어요. A라는 병원, B 병원 갔다 왔는데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했던 치료를 내가 똑같이 하면 마찬가지로 안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받았던 치료가 뭔지를 아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왜 똑같이 치료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자가 아니라 환자 면담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그래서 내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럼 내가 보기에는 저기 힘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 봐야 됩니다. 나는 힘줄이 늘어난 걸로 봤는데 이것저것 평가를 해 보니까 힘줄이 아니라 근육이 망가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 파악이 되면 해석이 되면 진단이 내려오겠죠. 자, 진단 그러면 의사의 진단명이 아니라 물리치료사의 진단명, 기능적인 거에 중점을 둔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대충 치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아지겠네.'라고 예측치가 있어요. 그거를 예후라고 하고, 임상적인 식견이 높고 치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환자분들을 한두 번 평가만 해 보면 대충 얼마 정도 치료하면 좋아지겠네가 딱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딱 설립이 되면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잘 못 걸어요 이분이. 그러면 장기 목표는 잘 걷는 거가 되겠죠.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잘 걸으기 위해서는 또 따져 보니까 왜 못 걸을까를 평가를 해 보니까 근력이 떨어 다리 근력이 없네. 또 보니까 무릎이 굳어 있네. 그러면 근력을 좋게 만들고 굳은 거를 풀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장기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것들은 요게 단기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딱 설정하고 치료해 가면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항상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항상 바라볼 줄을 쳐다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 그러면 이제 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료 생각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목표 다음에 딱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죠. 결과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통증이 많이 떨어졌어. 어깨가 아파 갖고 팔을 못 썼는데 지금 잘 써. 그거 엄청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좀 더 치료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그것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평가를 기록하는 툴이에요, 툴. 평가 툴에 대한 거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평가 툴을 기본적으로 다 정량화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노트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 수업 S는 주관적, 이거는 O는 객관적, A는 평가, P는 계획,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막 진행 노트로 막 어거지로 번역을 했는데 적절하게 번역할 말이 없어요. 환자분 상태가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좋아지지요.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우리는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레스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를 프로그레스 노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책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로 입력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만큼 좋아지는지, 뭐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프로그레스 노트라고 하고, 그런 식의 문서 기록을 잘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서 작성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환자분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그 기록을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처음 대비 나중에 얼만큼 좋아졌나 알 수 있고요. 처음 대비 나중에 보니까 좋아졌어요. 치료 잘한 거지요. 근데 처음보다 좋아진 게 없거나 더 나빠졌어. 그럼 치료 잘 못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랑 치료 그 자체의 툴을 다 바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분에 대한 거를 잘 기록해 놓는 거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해서 봅니다.
EMR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다 의료진들은 다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환자분이 작업 치료실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EMR 시스템을 통해서. 예,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혹 예,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사설 보험 관련된 거. 어떤 사람들이 보험을 크게 많이 들었어요. 보험은 내 기능이 안 좋고 내가 많이 다쳤을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안 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큰돈이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정말 큰돈이 걸려 있으면 이런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록했던 그런 문서들, 기록들이 근거 자료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유리하게 작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치료하는 거에 대한 근거로도 활동이 됩니다. 환자 상태가 요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왜 이런 치료하냐? 환자 상태가 요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서 기록은 굉장히 되게 효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고 궁극적으로 환자가 태어날지 말지를 이 정도 걸을 수 있으면 태어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치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솜노트 작성법 첫 번째는 주관적인 거 서브젝티브예요. 서브젝티브. 자, 여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께서 말하는 거. 다리가 저리저리해요. 무릎이 콕콕 쑤셔요. 발목이 시큰거려요. 전부 다 증상이에요, 증상.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왔어요. 못 걷는 것도 하나의 기능 수준으로 딱 평가가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양식 또는 습관이 뭐고 직업이 뭔지 특히 직업적인 것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프거나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직업이 뭔지를 알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당연히 허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또 이제 가족에 대한 것도 이제 일부 뭐 환자분들을 관리해 주고 뭐 병원에 매시고 오고 매시고 가는 거는 다 가족들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이제 간병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것도 이제 기록을 해 놔야 되고 객관적인 정보는 의료진들, 특히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해 봐서 나오는 결과, 평가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깨가 아픈 것 같은데 힘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힘줄이 늘어난지를 알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내가 해 보겠죠. "이렇게 해 봤어요? 이렇게 해 봤어?" 그렇게 해서 정말 힘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의료진들이 하는 검사와 측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력 평가는 반드시 합니다. 근력. 그리고 관절이 굳었는지, 관절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뭐 균형 등등등. 장비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해서 근육 또는 힘줄, 인대 같은 걸 다 검사하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지 피부도 안 좋은지 뭐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능 수준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못 걸어요. 서지도 못해요. 서지 못함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거죠. 초기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안 써 있으면 이 사람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한 거는 무조건 포함시키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 assessm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사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정. 사정이 평가라는 뜻입니다만 사정보다는 평가란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이제 평가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평가 그러면 앞쪽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해석,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 자, 근력이 보니까 떨어져 있어. 100점 만점에서 60점밖에 안 돼. 관절은 좀 굳어 있어. 요거는 인대가 짧아진 거야. 딱 붙여 그 결과를 딱 붙여서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기능이 안 된다. 무릎 못 구부리는 거 뭐 이렇게 기능적인 진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원인까지 포함해서. 자, 예후는 나중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치료를 잘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겠네.'라고 예측하는 거를 우리는 예후, 프로그노시스, 진단은 다이아그노시스, 영어로 많이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계획을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아까 장기 목표, 단기 목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장기 목표가 걷는 거다 그러면 단기 목표는 서는 거, 그다음에는 체중을 한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 한 발짝 뛰는 거, 두 발짝 뛰는 거 요렇게 단기 목표를 차례대로 이게 쫙 세분해서 세울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치료 중재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다는 얘기는 허위로 기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인 서류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의무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모든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고 간결합니다. 이게 수필 뭐 글 쓰는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딱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보기 편하게 되어야 하는데 약어, 약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조어에서 약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약어를 요런 것들은 "요런 약어로 쓰자."라고 해서 약속이 된 것들이 있어요. 공통된 약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써야 됩니다. 내가 맘대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맘대로 약어를 만들게 되면 내가 내 기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약어는 우리가 통용되는 약어, 약속이 된 약어만 쓰는 게 좋겠고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화시켜서 작성이 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수가예요. 수가. 의료보험 수가. 이제 물리치료사가 의료보험까지 알아야 되냐? 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했다라고 하는 거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코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 보면 열찜질하죠. 열찜질하고 전기치료, 아프다 그러면 막 전기치료도 해 줘요. 자, 이게 번호가 있어요. 뭐 정확히 번호는 모르겠지만 이게 01이다 그러면 009 해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수가 코드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한번 했으니까 이거 치료 비용을 주십시오 하면 그게 근거가 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물리치료사가 다루게 되는 모든 치료에 대한 수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코드를 집어넣고 이게 얼마인지. 자, 우리가 수익을 물리치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당하게 일을 하고 치료비를 받고 병원을 돈을 벌어주면서 내 월급도 받는 거지요. 물리치료사가 한 명 치료해서 받은 돈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나한테 오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죠. 원무과 가서 거기 직원 만나 갖고 수가 입력하고 그거를 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치료실에서 대기해 줄 수 있는 시간표도 받아야 되는 거고 물리치료에 관계돼서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월급까지도 같이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요. 뭐 최대 몇 명을 본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수가.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 열찜질 뭐 전기치료는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조금 복잡한 운동이 들어갔다. 단술 재활 치료 또는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특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재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다 이제 수가가 다 틀려요. 어떤 그 물리치료는 500 원짜리도 있어요. 한 번 해 주면 500 원. 근데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를 쫙 내가 치료한 거를 딱 올리게 되면 70% 에서 80% 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의료보험 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내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여러분 몫의 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 내놓은 돈을 가지고 모아서 병원을 가게 되면 70, 80% 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고요. 환자분들은 25%에서 20에서 25% 정도 해당되는 금액만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꺼리낌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거를 잘 기록을 해서 요거를 쭉 어 산정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그 표로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의료보험 수가 표가 여러분 책 39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물리치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항목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단순 재활치료 또는 전문 재활치료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코드 그리고 점수들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전문적으로 이거를 잘 산정해서 매길 수 있도록 다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